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발표도 못하게 돼 있죠. 오늘 먼저 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예, 서울시장 현재 서울시장 여론조사는요,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리얼미터에서는 23.8%포인트 차이, 한길리서치에서는 27.6%포인트 차이, 이렇게 큰 격차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래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3% 안에서 승부 갈릴 것이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만 여전히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아마 우리가 5에서 7%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볼까요? 부산도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보다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56.7대 34.5. 초반부터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로 일주일 앞둔 시점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쩌면 이번 선거를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부산은 그렇지만 조금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준 후보가 58.8, 지난 3월 25일 거고요. 3월 30일에는 56.7로 좀 내려앉았고, 김영춘 후보가 29.3에서 34.5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29.5%포인트에서 22.2%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는데, 글쎄요, 이 추세 얼마나 이어질지 그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는 오히려 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포인트에서 더 벌어졌는데요. 오세훈 후보 60%까지 올라간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자,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아직 쫓아가고 있는 처지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여론조사보다는 현장의 감은 조금 나은 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역시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화난다고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참 후회되고 한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가. 생선 가게를 맡겼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전화위복을 만들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이번에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매우 아프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보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5에서 7% 차이 말씀하셨고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3%, 두 분 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압승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여론조사는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으니까 많이 지는 것이 아니니까 민주당 측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많이 동원하려면 조금 지고 있으니까 혹은 이겨도 조금 이기고 있으니까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이 발언 자체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공하고 해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분 패널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재원 전 국회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박진영 부대변인, 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 인터뷰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힘드실 겁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계속 그렇죠. 겹치잖아요. 네. 네. 좋은 일이 생겨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밀리니까 힘들 판에. 지금 상황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민주당이 내놓은 서울의 후보라든가 부산의 후보는 상당히 개인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력도 그렇고요. 실제로 뭐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데도 크게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LH 사태라든가 네. 이런 것에 의한 사실 또 집권 5년 차가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LH 사태와 결부되면서 민심이 이제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이 선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점 자체가 여당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예.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22일 날, 23일 날 단일화 여론조사가 막 굉장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넣고 경쟁력 조사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다른 쪽에 야권에 단일화 하는구나 하고 끊어버리거든요. 그 상태의 여론조사 결과가 22, 23일이 지난 이후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또 흔히 하는 이제 밴드웨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또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권 심판론과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이렇게 치솟아가는 상황이 된 건데요. 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내일부터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는데 29, 30일 날 한 TV 토론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금 깜깜이로 간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저희 내부에서도 뭐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추이가 좋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내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지 못하게 됐는데 방금 전에 깜 무슨 표현 쓰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재원 의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앞서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조금 몸조심하는 것 같지요? 그분은 항상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 한번 말씀하실 때도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5 내지 7% 이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지자들에게 좀 더 독려하고 방심하지 마라 그런 어떤 당 대표자로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당초에 그 박영선 후보가 뭐 매일매일 2%씩 따박따박 그 올라가겠다 했는데 매일매일 2% 이상씩 따박따박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그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추세상으로 봐도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또 선거판에 와서 사실 박영선 후보 개인적으로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도 물론 뭐 김상조 그 정책실장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노영민 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많이 화가 났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물론 참모들이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국민들이 화가 있는데 대통령이 어디 지금 화를 내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도 지금 이낙연 대표도 보면 전 대표도 보면 뭐 자기도 화가 난다고. 제가 좀 기분이 좀 약간 상했어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잘못을 빌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보여준 그런 행위도 아주 기분 나쁜 행위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박주민 의원은 자기가 그 임대차 상한제법 1호 법으로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또 그 못된 그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게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선거 국면이 부동산이라든가 LH 직원들의 그 직무상의 부임의를 이용한 어떤 부당이득 취득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고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결국 내 재산권을 강탈해 갔다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법은 내고 가장 깨끗한 척 고고한 척 하던 분이 보고 먼저 그런 월세를 올리기에 나섰다는 이런 모든 오늘 것이 할 얘기를 지금 다 하실 겁니까?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여론조사를 점점 그 여론조사가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되지 않지만 여론은 더 나빠지고 예. 결과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죠. 1교시니까 일단 1교시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김 의원께서는 이번 선거 서울 부산시장 낙승을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뭐 작게는 10%대, 크게는 20%대, 뭐 어디는 30%대 차이가 나지만 저는 10% 이상의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요. 과거 역대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은 그 정도 차이면 굉장히 압도적인 그 승리라고 그렇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용경호 의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샤이 진보 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보가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술자석이나 아니면 뭐 이 소그룹의 토론회에서 되게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죠.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지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서 예. 그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를 지지하는 다수를 차지하는 거기에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는 LH 사태 이후에 그다음에 또 부동산 정책 정부가 정말 잘못했다고 오늘 이낙연 대표가 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라는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가 그래도 좀 뭐 칭찬할 대목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여권이 지금 그래도 좀 뭐 박수 받을 대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 하면 다 지탄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가진 층이 그냥 잠복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사실은 표출이 되는 건데 저는 아까 우리 박 부대변인 말씀 중에 여론조사 지금 나타난 수치에 29일, 30일 그리고 오늘도 사실 관훈 토론회 오세훈 예. 후보를 불러놓고 3번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반영이 안 된 숫자들로 이제 덮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 숫자가 반영이 되는 건요. 사실 토론회를 보고 내가 지지한 후보를 바꾸겠다라는 층은 어느 선거에도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17년 대선 때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한 7% 아래였어요. 그렇다면 전체 투표율을 감안하면 그건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층이 그 토론회를 보고 오히려 어느 쪽이든 간에 나는 이쪽을 말리기 위해서 또는 이쪽을 밀어주기 위해서 난 투표를 해야겠다. 이런 층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샤이 진보와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한기 변호사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샤이 진보 얘기하는데 그 전에 역으로 총선 때 샤이 보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샤이 보수가 많이 이렇게 있었던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 샤이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원래 샤이 보수라는 말이 원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단어 자체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보수층들이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당하고 몇 년간 흐름에서 보수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지지한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하기가 약간은 좀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당, 정권이 예. 탄핵이라는 걸로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샤이 진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단어의 그 원적 의미랑 전혀 부합하지 않고 원래 예. 이 진보층의 지지자들은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적극적으로 어디 가서 뭐 침 튀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원래 진보층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샤이 진보란 말은 지금 현 정권을 어디 가서 자기가 지지한다는 말이 좀 부끄럽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샤이 진보층은 사실 그 막상 이제 선거 결과로 나오면은 그 실제 반영률이 좀 별로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선거와 다른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샤이 진보라는 표현. 아마 샤이 진보는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샤이 보수는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전투표가 4월 2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사전투표 상당히 민주당 쪽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권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그전에는 민주당이 항상 유리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층의 지지가 오세훈 후보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쏠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결과인데요. 자, 박진영 대변인. 그 샤이 진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샤이 진보라고 하기보다는요. 진보층이 아직 결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우리 테이블들을 정확하게 보면요. 보수는 이미 80-90% 이상이 다 집결해서 보수 후보를 찍겠다고 했는데 예. 진보 같은 경우 지금 60-70% 정도가 보통 여론조사들의 평균을 보면요. 진보적인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지지층들이 결집해 줘야 된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또 중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한국사에 이제 중도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실제로 스윙 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한 3-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중도인가 하면은 국민의힘 중도, 민주당 중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까 우리 논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당성이 부여될 때만이 투표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때는 투표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졌던 예. 정동영 후보 시절에 500만 표를 잃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대 후보의 결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이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지금. 김재원 의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사실은 사전 투표율 자체가 뭐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꼭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그 총선 예. 때는 사실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장에 사전 투표에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때는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앞섰지 않습니까? 앞섰죠. 근데 예.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니까 민주당이 사전 투표를 좀 많이 하더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이번의 그 보궐선거는 평일날 본투표가 이루어지고 사전투표는 주말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토. 그래서 예. 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주말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일터가 있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하는 것이 어느 정당이든 그것이 이제 자기 그 지지층을 투표장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예. 판단하기 때문에 각 당이 모두 사전투표를 좀 독려를 많이 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20대에서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과거와 사뭇 좀 다른 현상인데 그것은 아마 이번 20대 지금 20대들은 좌우 대립 또는 보수 진보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반면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세대거든요. 근데 그 20대 젊은 층에서는 현 정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공정사회에 대한 어떤 몇 차례의 사건들이 공정사회 이슈를 두고 상당히 젊은 층의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마 좀 보수 성향의 후보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또 공정 이슈 또는 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예. 영경호 의원한테 좀 더 객관적인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전투표율이 좀 높게 나온다면 어디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일반적인 예측이 맞겠죠. 지금은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 투표, 예. 정권 심판론, 가서 내가 혼내주겠다라는 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상 지방선거 경우 그리고 보궐선거 경우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전투표율을 말씀하셨는데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 간 넘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전에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은
27%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 전체 투표율은 아마 한 45% 전후 정도로 예상을 하죠. 이게 크게 높아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분노 투표, 좀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이걸 투표로서 뭔가 표출을 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투표에 별로 소극적이었던 젊은 층이 20대, 30대가 거기에 더 가세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일반적인 예측처럼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요. 김한기 변호사 이제 또 하나 짚어볼 게 연령층 투표 이제 행태 대체로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동안의 20, 30대 젊은 층은 좀 더 진보 성향으로 그리고 이제 고령층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 성향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제 사실 20, 30대를 생각하면요. 불과 몇 년 전, 불과 이제 2016, 17년도에 이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거리에 나온 세대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서라도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부끄러워했고 예를 들면 뭐 정유라 관련된 입지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들이. 그런데 이 세대들이 현 정권을 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습니까? 사실 20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입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단면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럼 과연 현 정권은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여권에서 20대 전문층들에게 너희들은 경험이 없지 않냐 이런 훈계를 하게 되면 이제 전형적인 꼰대의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20대들이 촛불을 들어서 현 정권이 사실은 들어선 건데 이제 와서 니들이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젊은 층들한테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은 공감해야 되거든요. 윤경호 의원, 꼰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번 이런 부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젊은 청년들은 이 기성세대와는 가치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한번 지지하고 마음을 주었던 정당이 있다면 잘 안 바꾸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단순히 당신이 좋아서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것에 더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치 중에서도 정치적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것보다는 생활, 실용주의, 경제 이런 거죠. 그건 뭐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부를 쌓아 올리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 20대들은 어찌 보면 부모의 영향이 또 크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자조적인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20대들을 양극화시키는데 좌절감을 오히려 더 느끼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빠져들 것 같지만 경제적인 요인에 더 많이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좋게 보면 합리주의고 실용주의지만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비판적으로 볼 것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거죠. 달라지는 거니까요. 요즘 10대, 20대는 프로야구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도 부모하고 많이 달라요. 학연, 지연 이런 거로부터 굉장히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가 왜 그런 학연, 지연의 모임에 불려나가면 제가 왜 이런 데를 꼭 가야 됩니까? 아빠가 타이거스 응원한다고 해서 내가 왜 타이거스 응원하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뭐 것들이, 베어스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20대 지금 30대들에게 좌절감을 줬던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벼락거지라는 역설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나는 묵묵히 저축하고 그냥 차근차근 가고 싶은데 거기에 오히려 더 투기적인 몰빵을 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은 그래요. 오히려 훨씬 부자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20대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 산업화 세대들은 또 이 산업화라는 가치, 또 저희 세대들은 또 민주화라는 가치, 집단 속의 가치를 이렇게 추구했던 경향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 간의 경제적 진출할 때의 평등의 가치,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거 세대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민주당이 좀 이 반성할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연령대라기보다는 샐러리맨들이에요.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진보 정당은 월급 받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 평일날 이 회사 안 가고 투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이 사전 투표가 생겼을 때 보다 좀 진보적인 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통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이제 20대들이 뭐 합리적이다, 현실적이다, 경제적 이슈에 민감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 이슈에도 그 관심이 많은 것이 기성세대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기성세대들은 정치 이슈 자체가 어떤 공동체의 가치 또는 뭐 나라의 안보 또 미래 이런 쪽인데 최근에 보면 그 민주화 유공자를 뭐 확대해서 자녀들까지 전부 이제 그 취업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새로 이제 서른 의원이 뭐 대표 발의해서 냈다가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뭐냐 하면 당신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 좋다. 나 이해한다. 그리고 그거 갖고 지금까지 잘해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민주화된 나라였는데 왜 내 미래까지 당신들이 다 뽑아먹으려고 하냐. 나 이거 반대한다. 당신들 뭐 민주화 운동인지 뭔지 너 멋대로 해라. 근데 우리한테는 영향 미치지 마라. 이런 논리예요. 그럼 굉장히 그 신선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20대의 그 유권자들 또는 20대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기성세대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고 참고하고 함께 가야 되지 우리가 옳으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이런 식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정치 자체가 파탄이 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청년층의 표심 향방이 주목되고요.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고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지요. 역시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곡동 의혹 여전히 주된 이슈였고요. 계속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의혹을 제기하자 오세훈 후보 마지막에는 수사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박이다 이런 말도 오고 갔고요.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진 않고 살벌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는 또 민생당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평가에 앞서서 주요 장면 한번 보시죠. 마치 제가 여기를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 소리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초점은 지금 다 입증이 안 되고 거짓말임이 판별이 되니까 자꾸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수사를 협박하는 국가기관에서 것이고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반대로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이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반대하고 갑자기 이것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지금까지 아마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제가 단 한 번도 또 우리 당에서도 거의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박진영 부대변인, 김재원 의원 두 분은 당 소속이시니까 자기 편이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니까 좀 더 객관적인 분한테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지요. 김한기 변호사 보시기에 1차, 2차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저는 공격하는 측이 지금 공격하는 측이라고 하면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약간 이제 밀리는 측, 이제 박영선 후보 쪽이 좀 약간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돋보였다고 하는 거는 현재 수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더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고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어하는 측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거의 뭐 기억나는 건 어저께도 내곡동 땅, 뭐 다른 얘기도 많았지만 예. 내곡동 땅 얘기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이 내곡동 땅 부분도 일반적인 선거였다면은 사실 많은 의혹이 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라든가 뭐 양심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든가 좀 처음에 너무 약간 과장해서 내지는 약간 뭐 실수로 이런 예. 발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매다 보니까 계속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코너에 몰렸는데 여론조사 해보면은 거의 10% 20% 격차를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되게 좀 약간 이상한 현실인데요. 그러면 결국 내곡동 땅을 계속 의혹 제기한 것이 과연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저는 이게 지난번 이명박 정동영 선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도 정동영 후보에 대한 의혹보다는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았거든요. 뭐 그때도 내곡동 땅도 있었고 굉장히 뭐 다스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았습니까? 의혹들이. BBK. 예, BBK. 예. 그런데도 압승을 했어요. 이번도 약간 분위기가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진중권 교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막대기를 세워도 예. 이길 거다 야권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럼 결국은 이번 선거는 이 두 후보의 어떤 경쟁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정권 심판론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지금 내곡동 공세 재미를 볼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김한규 변호사 말씀 중에 조금 인용을 하자면 이명박 정동영 후보 때 이명박 후보에게 쏟아진 여러 도덕적인 문제 제기 그러나 그걸 다른 걸로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조금 그렇게 때가 묻었다고 해서 뭐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의 이런 그러나 이미 후보를 정하지 않고 나는 이번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라고 했던 유권자는 이런 식의 내곡동 문제 제기는 조금은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일 토론회와 30일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했던 얘기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또 했던 얘기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가땅에 대해서 나는 존재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기억의 문제라든지 뭐 하여튼 틀렸다는 표현보다는 의식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약간 말장난처럼 그 보이는 저런 것들은 하겠습니다. 뭔가 좀 제대로 해명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라는 식으로 비춰져서 제가 보기엔 유권자 중에는 내가 어느 쪽에 투표하겠다라고 정하지 않은 분 중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분께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보다도 박진영 부대변인.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왜 계속해서 저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걸까요? 늦추지 않고.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세를 꺾어야 되겠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지층을 이제 불러 모아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세훈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거짓말 프레임이 이제 짜여지면은 그 다음부터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책이라든가 공약에 대해서 신뢰도가 완전하게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네. 김재원 의원,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좀 나이스하게 마무리를 못한 측면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여러 차례 뭐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그동안 상당한 좀 인연이 있는 편인데 예. 제가 느끼기로 오세훈 후보는 스스로 그 뭐 좀 결벽증이라고 할 만큼 그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깨끗하게 뭐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좀 순수하다 그럴까 아니면 좀 나이브하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뭐 몰랐다 또는 뭐 국장 전결이다. 그다음에 저 사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나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가라는 답답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저 민주당에서 지금 저 박영선 후보가 뭐 별다른 다른 주장할 게 없어서 그런지 이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내곡동 땅 문제는 결국은 처갓집 땅을 비싸게 사줬느냐 아니냐, 그린벨트에 있는 것을 풀어서 비싸게 사줬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초점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뭐 측량할 때 키 큰 선글라스 낀 사람이 과연 누구냐, 뭐 그날 생태찌개를 먹었냐 말았냐 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 논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지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바로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땅 투기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려니까 4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고 그다음에 그 그린벨트 지역에서 보상받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는 싸게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벌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논의가 된 것은 명백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냐 하면 사실은 거기밖에 좋은 땅이 없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음만 더 일으키고요. 저는 이제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투표를 좀 잘 하지 않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런 저 싸움에 조금 환멸을 느끼고 투표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 민주당에도 크게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이슈가 서울 시민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맨 처음에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또 해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꼬이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후회한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한번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시죠. 보통 처갓집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일산에 처갓댁 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 신고할 때 한 번 정도 봤겠죠. 그러나 이 땅이 어디쯤에 있는지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예정지구나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는 전혀 몰랐겠죠. 왜냐하면 그게 연관돼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요. 말씀드리면은 대리될 것 제 같으니까. 기억에는 없고요. 네, 아니 또 저희 거짓말하시네요. 처갓집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 거짓말, 말 바꾸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해야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안 갔다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돼. 그렇지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제 요 때였고요.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자꾸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처음에 큰 처남이 분명히 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조차도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큰 처남은 근데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큰 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여러 사람 장인어른도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큰 처남은 작은 처남이 간 걸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작은 처남은 자기도 잠깐 갔다 왔다고 또 기억을 합니다. 이게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 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거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 윤경호 의원. 물론 뭐 사람의 기억력 뭐 믿을 수 없지요.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데 저 말을 들으면서 또 의아한 게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말장난처럼 비춰지는 그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급급하는구나. 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건 아니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시점이 2005년 6월이에요. 예. 2005년 6월이니까 그때만 해도 오세훈 전 시장이 방송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데 엄청나게 사실 모습을 비친 이후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진실 게임 이거는 뭐 아마 평행선 그어서 결국 어느 누구도 이 봐라 물증 뭐 이거 제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소모전인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저런 모습을 보고 정말 도덕적으로 좀 명쾌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도 투표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김재현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도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런 식의 필요 없는 말장난을 하는 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 때문에 외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그 노린다고 할까요? 그 의도하는 게 그런 것이죠.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부각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이 박영준 후보도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의혹이 많은 분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전 정부죠. 이명박 정부와 이 오세훈 시장이라 후보라든가 박영준 후보가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측면도 존재하는 건데요. 정권 5년 차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권 심판론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리로 가지고 가는 상황인데요. 이거 한편 보면은 우리 정치가 참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서 같은 인물이 다시 또 나오고 하면서 똑같은 의혹 가지고 또 계속 싸우고 하는 참이 한편으로 참 몸담고 있지만은 참 씁쓸해합니다. 예. 김재원 의원 같은 당에 계시니까 오세훈 후보 좀 아실 것 같은데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좀 어떤 표현에 매우 그 신경을 쓰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과거에 방송 앵커도 하고 방송 진행도 하고 또 뭐 여러 토론 프로를 진행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법률 가고 법률 방송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유려하게 하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또는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대답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히려 거짓말. 기억 앞에 겸손 이런 표현. 저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의식 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측량 관련해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래 갔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안 갔겠죠. 왜냐하면 저같이 땅 측량하는데 그때는 저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었거든요. 국회의원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시장도 아닐 때인데 물론 뭐 가볼 수도 있겠지만 내 땅도 아니고 처갓집 땅이 측량하는데 거기 갔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별로 갔으리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면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그게 뭐 지금 하여튼 좀 멋있게 말하려다가 이게 문제는 맨 처음에 그 땅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땅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거 내 땅도 아니고 처갓집 땅이고 내가 시장에 있으면 그거 전혀 개입 안 했다. 그렇게 처음에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커질까지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민주당이나 우리 저 박영선 후보는 그랬으면 또 딴 걸로 결국 끌고 갔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아까 보니까 그 왜 뭐 그 내곡동 땅 옆에 이상득 전 의원 땅,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뭐 거기 다 붙어 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MB 뭐 내곡동 땅이 유명하죠. 예, 근데 사실 저 땅은 오세훈 후보의 저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속받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저 그 오세훈 후보 부인의 아버지가 그 딸에게 땅을 물려주면서 내 딸이 이 저 몇십 년 후에 오세훈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거고 그 남자가 서울시장도 되고 또 옆에는 또 이명박 또 뭐 이상득 이런 사람이 땅을 사서 이게 좋은 땅이 될 거다 이래서 준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냥 뭐 이야기를 그냥 끌고 가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게 전부 선거판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구별을 해볼게요. 투기 의혹이 투기는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투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혹시나 시장 시절에 본인이 그것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의혹입니다. 의혹일 뿐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조사하기도 어려워요. 지났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거짓말 한 거는 맞거든. 자기는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했는데 증인이 3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팽개쳤던 땅에 갑자기 왜 갑니까? 갑자기 왜 갑니까? 아마 어쨌든 뭐 여기 이제 개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경작자들과 이 분쟁거리라는 걸 사전에 해결해 놓기 위해서 갔을 건데 그 정도 상황이면 본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당연히 압니다. 옆에 사람이 처남이 안 갔는지 장인이 안 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달이 난 거죠, 지금. 아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의식에 없었고 기억에 겸손하게 이야기한 건데 왜 그렇게 자꾸 김 의원께서 지금 도와주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내곡동 문제 넘어가지요. 어제 토론에서 눈길을 끌었던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인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거친 설전을 주고받는 사이에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내보였습니다. 박영선 후보에게는 보궐선거 있게 한 책임 민주당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요. 오세훈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부분 문제 삼았습니다. 나도 야권인데 왜 범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느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측량 얘기 피한다면 차라리 사퇴해라. 이렇게 공격했는데요. 자, 이수봉 후보 관련된 발언을 좀 먼저 들어보죠.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 방금 범야권 단일 후보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말고도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심지어 창업주 그리고 제 동지였던 안철수까지 보수로 넘어갔지만 저는 제 3당을 지켰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초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정도의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중소자영업체 이런 분들은 정말 내일 눈뜨기가 싫습니다. 재난을 당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니까 솔직히 그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해제하는 게 자기들의 모든 걸 겁니다. 로비도 하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윤경호 의원께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가
저 토론에 나오게 된 배경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예, 이 정당의 연속성을 존중하는 건데요. 어저께 저 토론회는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공식 토론회입니다. 예. 이거에는 어제는 서울시 선관위. 예, 서울시 선관위. 예. 죄송합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여기에는 지지율 3% 이상의 주요 후보들은 예.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 이번 선거에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말고 나머지 10명의 군수 후보가 나와 있는데 10명은 아쉽게도 다 1%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예. 0%대의 아주 미미한 투표율인데 1% 지지율인데. 넘게 나온 후보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허경영 그렇습니까? 후보가.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내가 여론조사 3등인데 왜 나를 안 부르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방금 규정이 이제 3%인데요. 이 민생당의 후보는 민생당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근데 그때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하나 더 대한신당 이렇게 3개 정당이 합쳐서 출범을 했는데요. 예. 이 3개 정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몇 석 그리고 기초의원 몇 석 이렇게 얻은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얻지 못했지만 또 득표를 한 이걸 합쳐보니 3% 넘었기 넘었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토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이수봉 후보는 아마 민생당에 지금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예. 있으면서 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선거라면 이 앞번 지방선거에서 그렇습니다. 이 3% 이상을 얻은 당의 후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생당이 마지막으로 대표가 손학규 대표인가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도 거기에 예. 같이 합류를 했었죠. 그래서 총선을 치렀던 그 정당입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 떠나고 손학규 대표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또 떠났는데 그 당을 그대로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정당 보조금도 일정 부분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수봉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지금의 국민의당 대표의 중학교 지금 나옵니다. 중학교 동창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왔고 안철수 대표의 보좌관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민의당 소속이었고 인천에서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하고요. 방금 본인이 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수봉 후보가 어저께 저렇게 등장을 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이 모두까기라는 재밌는 별칭을 붙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인 박영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까발리는 게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도 일을 치러가지고 보궐선거 580억 원 비용 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의 친구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고요. 아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저 공격을 해서 그런 별칭을 또 얻은 것 같습니다. 모두까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생당 후보 이렇게 벽보를 봤더니 캐치프레이즈가 다 썩었다 싹 바꾸자더라고요. 그러니 뭐 모두까기 하겠죠. 김한규 변호사 어제 토론 보셨죠? 그러면 이수봉 후보 현재는 사실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 0% 나와요.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전 도움이 분명히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청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수봉 후보도 이렇게 출마했구나. 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고 있고요. 원래 이런 모두까기 역할은 원래 정의당이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의당이 출마할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런데 확실히 그 여당과 제1당뿐만 아니라 확실히 제3당이던 누군가가 같이 끄는 후보 토론에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어제 토론 보고 허경영 후보가 나왔으면 좀 더 재미있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허경영 후보가 정치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20년 됐는데요. 10년 전에 허경영 후보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지금 현실화되는 것들 많습니다. 흔히 하는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도 허경영 후보가 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신혼부부들에게 1억 뭐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사실은 허경영 후보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앞서가서 그렇지 실제로 뭐 허경영 씨도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얼토당토 않게 들렸는데. 그렇죠. 미래로 이래 흘러가면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러면 만들어지는 더 거고. 미래로 흘러가면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또 뭐 잘 되고 그럴까요? 글쎄요, 그 뭐 AI가 되면 뭐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또 미래에 대한 또 상상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김재훈 의원 어제 이수봉 후보 초청 토론이 양자 대결 토론하고 좀 다른 측면은 어떤 점이라고 주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선거 때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합동연설회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청중을 향해 그 뭐 사자후를 막 토하고 그러면 그 보면 박수를 제일 많이 받는 분이 꼭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모두 다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개표해 보면 항상 박수 제일 많이 받는 분이 표는 제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스타일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원래 정의당이 나오면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민생당이라는 우리가 잊혀진 정당의 잊혀진 이 새로운 인물이 잊혀진 당의 이름으로 상당히 그 신선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어떤 인상을 심어줬지만 역시 이제 저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크게 뭐 득표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지지율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일단 토론회 후보로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은 똑같이 주더군요. 그렇게 해야죠 또.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어제 그 내놓은 공약 가운데 하나 보니까 한국은행의 모든 서울 시민들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그게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게 뭐 그게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는 한번 뭐 참신하다.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한 10년 정도 후에 이렇게 또 토론을 하다 보면 10년 전에 이분이 말씀하신 게 현실화됐네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가볼까요? 서울이 내곡동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부산은 이제 입시 대전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박형준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박형준 후보 자녀가 홍익대 미대를 이렇게 입시 실기 시험을 보았는데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가 점수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홍익대를 방문해서 자료를 좀 내놔라 이랬는데 홍대에서는 그것은 교육부나 검찰이 얘기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부산대를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조국 전 장관 딸 아직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빨리 결정해라라고 하면서 조국, 민주당 이렇게 지금 엮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이제는 입시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홍익대 측은 박형준 후보 자녀의 응시 여부라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궤변으로 일관하며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열람조차도 거부했습니다. 박 후보의 자녀는 홍익대에 응시조차 한 적이 없다는 박형준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기자가 위선상으로 물어봐도 확인해주는 정보가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요청해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절대 정보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자체적인 조사한다고 시간을 얼마나 끌지 모르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를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는 애초부터 재판 확정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던 입장을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지도 감독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를 독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자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의혹의 핵심이 뭡니까? 현재 이 홍익대 미대 입시를 보면서 예. 이 박영준 의원 후보의 이 부인이 그 교수를 찾아가서 예. 점수를 높여달라, 실기 점수를 높여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혹인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권력 기관에 있을 때 일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국회의원 또는 뭐 청와대에 있을 때 이때쯤 되는 걸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이 박형준 그 당시에 이제 교수가 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청탁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입시한 적이 없다. 예. 입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학교에서 확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입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라도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홍익대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시험을 아예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았고 또 압력에 의해서 올려줬다라는 양심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거진 그렇죠. 압력을 거죠? 받았는데 올려주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교수님은. 올려줬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점수를 올려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달라요 지금. 예. 그게 아니고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박형준 그 후보자의 부인의 딸이죠. 부인과 그 전 남편 사이의 딸인데 이제 교수 그분의 주장은 자기가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가 청탁을 받아서 자기한테 그 점수를 올려주라고 해서 점수를 30점이나 올려줬는데 뭐 성적이 나빠서 탈락했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제기해서 이미 검찰 수사를 또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청탁한 교수와 올려준 이 둘 다가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돼요. 그렇죠.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혐의를 받았어요. 이미 그 전에 그게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자는 그때 그 딸이 아마 외국 유학 중이어서 응시를 할 수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입시비리라고 하면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익대 입시 그 응시를 했는지 아닌지 큰 관심도 없고 또 청탁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뭐 제가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입시비리라고 하려면 그렇게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고 합격했는데 뭐 대학을 가지 않았다든지 갔다든지 이러면 이게 응시비리, 입시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그런데 정작 후보자는 응시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차이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조민 그 조국 교수 딸은 조국 전 장관 딸은 그 허위 스펙을 전부 만들어서 시험도 안 치고 서류 전형해서 대학을 갔고 의과대학을 가서 거기서 의사시험까지 봐서 의사까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같이 놓고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물타기를 한 것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물타기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맞지 않는 게 흑탕물타기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조국 장관 딸이 이제 후보가 아니잖아요. 이제 현재 정치적인 후보가 아닌 상황에서 그게 같이 엮을 수는 좀 그것도 좀 사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 거라고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도 치더라도 그러면은 입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안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조민 씨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이 지침을 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홍익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고 홍익대는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전에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그 아들 뭐 원정 출산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의사 소견서를 냈더니 저것도 위조됐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진단서 내지 왜 소견서 냈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진단서 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서울대 서울대 병원장하고 공모해서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틀림없이 후보자 입장에서 저는 뭐 물론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진짜 응시한 것 아닌지. 근데 응시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서를 끌고 가면요. 분명히 이거 위조됐다. 저 홍익대하고 공모했다. 뭐 별소리 또 다 할 그런 상황이 싫은 것 아닐까 싶어요. 김재원 의원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추미애 장관 아들 증명서처럼 똑같이 또 계속 뺑뺑이 돕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이럴 거란 뺑뺑이 돕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홍익대에서 명확하게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빨리 하라고 하십시오. 유은혜 장관 금방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왜 갑자기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LCT 의혹에서 자녀 입시 문제로 바꾸어서 이렇게 포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뭔가 좀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도부가 지금 부산에 많이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산은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부산에서 한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히 의혹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박 후보 딸의 홍대 응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공개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선언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대응을 할 일이 아닙니다. 부산 경제가 아니라 가족 기업만 살리게 될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의 짐이 될 뿐입니다. 윤경호 의원, 부산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처음에 여론조사 추이 잠깐 보여주셨을 때 서울은 오히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부산은 20쯤 나옵니다만 29.5%포인트 차이였다가 22.2%포인트 차이로 줄고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박형준 후보를 선거 전까지 낙마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사실 이제 부산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로지 기억나는 건 가덕도밖에 없고요. 예.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LCT라는 특혜 이거였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한쪽 후보의 입시, 그러니까 전 부인의 딸의 입시 비리 이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선거다라고 조금은 모아지지만 부산은 오히려 더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선거가 끝나고 나도 후유증이 조금 더 클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입시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영린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 검찰에서 이미 고소도 됐고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 후보가 교육부에 요청해서 선거 전에 결과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짓말을 한 당사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네. 자, 오늘 뉴스아이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보궐선거에 이런저런 이슈에 묻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빨리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을 알아채기나 한 듯 올해 벚꽃이 100년 만에 가장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벚꽃 구경 제한한다고 하지만 차창 밖으로 나마 하얀 벚꽃 감상하면서 봄의 교양학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